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손 모아 모성간호학과 아동간호학의 백성희입니다. 여러분 아동간호학 이번 시간이 이제 첫 시간이네. 이제 여러분을 만나게 됐네요. 저는 임상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한 6-7년 전부터 강의를 하게 됐어요.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게 일단 간호사를 너무나 좋아하고 간호 학생을 좋아하고 그리고 좀 어렵게 공부를 하게 되는 분들을 좀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부족하나마 여러분에게 시험 볼 때 좀 쉽게 공부하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고 특히 뭐 만학도시거나 또 뭐 해외에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듣게 되면 되게 보람이 느껴지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강의를 하면 할수록 '더 모르는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저도 공부해 가면서 우리 위아너스 그 홈페이지에 질문 같은 거 남겨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또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저도 열심히 책도 찾아보고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상에서 있으면서 이 아동 간호학과 관련된 곳에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소아과에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과목을 선택한 이 8개 중에서 선택한 이유도 되고요. 또 아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더라고요, 아동 간호학이. 근데 여러분에게는 재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두 손 모아 해 가지고 "두 손 모아 여러분의 국시 합격을 응원합니다." 해서 두 손 모아인데 모성 간호학도 이 특별한 대상자잖아요. 그래서 주로 임신, 분만, 산욕 관련된 특별한 대상자고 아동도 그냥 일반적인 대상자는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뭔가 둥둥 떠다니는 학문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반면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주로 남자 우리 남학생 그 간호학과 학생들이 참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남학생들은 모성 아동이 제일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이런 날마다 그 고민을 하면서 저도 인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동 간호학의 이제 개념 파트를 같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임상에서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을 접목해 가지고 음 꼭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국가고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 공부잖아요. 국가고시까지는 진짜 중요한 게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나중에 인제 소아과나 뭐 신생아 중환자실 뭐 이런 데 들어가서 근무를 할 때 다시 공부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은 일단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 두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출문제 분석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기출문제 분석한 거를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응용될 수 있겠구나.' 예상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첫 시간이라서 개념 나오잖아요. 첫 시간 딱 듣고서 '아 나는 이 공부를 못하려나 보다.' 개념은 원래 어렵거든요. 하기 싫고 재미없고. 그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딱 책상에 앉으셔 가지고 일단 그래서 펜 드시고 별표가 3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 개, 2 개, 3 개. 3 개는 그동안 너무 많이 기출된 거. 1 개는 한두 번 나온 거. 그다음에 2 개는 기출 좀 된 게 한 5번 정도 4-5번 된 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제가 제 맘대로 별표를 또 쳐요. 예상 문제. 제가 진짜 솔직히 예상을 한 게 나오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래서 쭉 기출 문제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정도쯤 되면 나올 때가 됐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별표를 칠 펜과 중요하다고 밑줄 칠 그거를 준비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워서 한 3 독을 했어요. 제가 뭐 이 시강을 몇 번 듣고 또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몇 번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호학은 암기이면서
이해이면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응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고 첫 시간에 실망하시고 안 오면 안 됩니다. 뒤에 더 좋은 게 많고 보석 같은 게 많으니까 꼭 끝까지 다 강의를 꼭 다 듣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피드백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시간에 해볼까요? 챕터 1인데요. 아동간호의 개념 나옵니다. 아동간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념 중에서도 이제 성장 발달의 이해 파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넣어놨잖아요. 여기에 이제 영악이 같나요? 영악이 제일 예쁜 아이를 보면은 한 6개월 정도 된 애기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인형을 뒀어요. 6개월짜리 제 딸이라고 하면서 영이라고 이름 붙였거든요. 그래서 영이에요. 얘는 6개월이고 지금 혼자 앉아 있죠. 얘가 지금 요즘에 낯을 가려요. 낯을 가리고 이제 곧 이유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빨이 2개 났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인형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제 사진으로 이제 넣어놨는데 예쁘죠? 예쁜 영희 엄마입니다, 제가. 그래서 영희 엄마로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게 그냥 학문으로 공부를 막 하다 보면 안 나와요. 그래서 영아기에 어떠한 변화가 있고 유아기 때는 어떤 게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뭐가 있다가 외워야지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누구 한 명을 딱 주변에 아기가 있는 걸 한 명 떠올리시고 혹은 그림이라도 이렇게 놓고 보면 달라요. 그래서 우리 대상자는 이 특별한 대상자입니다. 아주 소중하고 귀하고 평생 갈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대상자를 내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봐야지 이 말이 이 말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이렇게 놨어요. 영아기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1세 미만을 영아기라 하는데 영아기의 대상자 이렇게 귀엽게 양팔을 들고 있죠. 그리고 옆에 이제 애들 쭈루루 있는 외국 애들이 뒷모습만 따왔는데요. 보이시나요? 얘는 좀 한 6, 7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다면 없다면 그림도 좋고 그래서 영아기는 요 정도 애들이구나. 유아기는 아장아장 걸으면서 이렇게 아주 활동적인 애네들이구나. 그리고 학령 전기 애들은 뭔가 좀 열심히 솔선하고 벙뚝경도 자기가 열겠다고 하고 이런 애들이구나. 또 학령기 애들은 학교 생활 초등학생들이니까 이런 애들이구나. 그리고 청소년기는 이렇구나 라고 뭐가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어려워요. 5개밖에 없네. 단계가 5단계. 발달 단계는 크게 5개밖에 없다. 아동에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애가 앉을 수 있고 설 수 있고 막 이런 거 복잡해 보이잖아요. 안 복잡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간호의 대상은 누구예요? 아동이죠. 아동이 대상입니다. 근데 아기가 열이 막 펄펄 나고 있으면은 제가 근무한 경험으로는 아기는 열나도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느낌이 별로 없는데 옆에서 이제 굉장히 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죠. 어머니죠. 그래서 어머니가 엄청 막 흥분을 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자인 이 아동이 아니라 직접 대상자인 아동이 아니라 간접 대상자인 누구예요? 가족에 대한 간호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동간호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 가지 잔소리가 있는데 부모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출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부모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동이 발달 단계별로 의사소통이나 이런 게 안 되는 아동도 있고 또 아픈 아동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의논해야 되는 상황들도 많이 있고 가족에 대한 간호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교육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상에서 벌써 이 한 주를 오래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아동과 가족을 포함한다. 우리 지역사회 간호든 어떠한 경우도 다 간호 대상자의 가족이 들어가잖아요. 누구 한 사람 아파봐요. 그 가족이 정말 힘들거든요. 나머지 사람들도 간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가족까지 포함이 된다. 그다음에 목적을 볼게요. 목적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신체적으로만 건강한 게 건강이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동에 있어서는 사회적, 인지적인, 정서적인 그 발달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 거죠. 그래서 정서적인 것, 그리고 사회적인 것,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아동으로 자라야 되고, 인지적인 것까지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도록 촉진하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되는 거죠. 성장 발달의 개념이 너무나 중요하다. 제가 1000번 정도 앞으로 얘기할 내용이 성장 발달이에요. 성인은 성장 발달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아동은요, 성장 발달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678개월 됐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1년이 금방 훅 가고 10년이 금방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아동은 하루하루가 달라요. 하루하루의 이 변화와 이 변화무쌍한 시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시기죠. 그 시기 중에 성장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여러 가지 평생을 좌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 발달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성장 발달을 최대한 촉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간호학의 정의가 3번째 나와요. 여러분 교재 10페이지 정도에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 수 얘기할 때 좀 얼버무리는 경향이 있을 텐데 이 페이지가 아직 확실하게 이게 확정이 안 돼서 제가 낸 책으로만 갖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한두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요. 누구냐? 그럼 대상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누구까지? 청소년까지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은 보통 이제 아동에서 학자마다 조금 기준을 달리 할 수는 있죠. 그래서 18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넓은 범위로는 21세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청소년까지 태아기, 신생아, 영유아, 학령기, 아동, 사춘기 아동까지 다 포함한 아동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누구? 가족까지 얘기하는 게 아동간호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보시면 이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으로 모두 다 건강하도록 촉진한다라는 말이 있죠. 성숙을 촉진한다라는 말. 성숙을 촉진한다라는, 성숙이 뭘까? 여러분 태어났을 때 유전적으로 받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받은 것이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2차 성징이라는 이름으로 성숙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방이 성숙하고 난자가 성숙하고 이러죠. 성숙은 유전적으로 받은 것들이 최대한 원래 받은 그 목적에 맞게 성숙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동간호학에서는 성장 발달과 함께 성숙의 개념도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받은 것들이 온전해질 때까지 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된다.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가족 중심 접근이다. 이게 핵심 단어죠. 제가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막 적고 있는 거는 핵심 단어라서 적고 있는 거예요.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이 두꺼운 책을. 그러니까 핵심 단어인 경우에는 이렇게 적는 거죠. 가족 중심이다. 간호학에서 정말 중요한 말이죠. 가족 중심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간호 제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성장 발달을 최대한 이루어 가게 하는 게 이제 극대화라는 말을 쓰죠. 간호학에서는 항상 극대화라는,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극대화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극대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동에서는요, 뭐가 잘 얘기를 하냐면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여기 안 써 있지만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 여러분 그 문제를 풀 때 이거는 생리적인 거라 괜찮아, 이럴 수 있어 할 건지, 이거는 생리적인 게 아닌 건지, 이거를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이때 시기에는 못 가누기가 이루어졌어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안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생리적인 불편감인데 이 생리적인 불편감을 어떻게 하면 조금 완화를 시켜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야 가서 검사 받아봐야 돼, 이럴 것인지, 이 구분을 잘해야 돼요. 생리적인 건지 병리적인 건지, 그 다음에 정상 성장 발달인지 아직 지금 조금 성장 발달에 문제가 있어서 가서 검사를 받아볼 것인지 라고 우리가 뭘로 대답해요? 대상자에게 혹은 가족에게
따옴표로 대답합니다. 큰 따옴표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해주는 내용이 굉장히 기출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대부분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기에 이 성장 발달이 이루어지는 건지 맞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거 구분을 잘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호학의 목적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간호학 목적에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아동 간호학은요, 큰 핵심이 성장 발달 그리고 건강 문제. 아동은요, 딱 이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앞부분에서는 성장 발달에 대한 발달 단계별 성장 발달이 어떤지 이 시기에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성장 발달 그거 얘기할 거고 뒷부분은 건강 문제. 이게 반씩 나와요. 앞에 이거 반, 이거 반. 그래서 35문항이잖아요. 요거에 이제 또 반반씩 나오는 거예요. 성장 발달에 청소년기에 이때 이런 변화가 있는 게 맞는지, 이때 어떻게 도와줄 건지 이런. 그 다음에 각 기관별로 호흡기계, 심장, 혈액계, 면역계, 근골격계 이런 각 기관별로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간호할 건지. 요거는 성인 간호랑 비슷하죠. 근데 아동과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아동과 관련된 질환인 거죠. 성인에게서는 별로 없는.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선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잘 발생이 될 수 있는 건강 문제 같은 거,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거, 중요한 위중도가 높은 거, 뭐 이런 것들은 기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딱 두 가지 개념이구나라는 게 이 아동에서 이 개념에서 되게 중요한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5번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거 기출은 안 돼요. 기출은 안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간호에 있어서 전망이죠. 지금 현재 치료보다는 예방 중심이잖아요. 치료보다는 예방 중심이고 1번. 그 다음에 장기 입원보다는 단기나 1일 입원이 많잖아요. 막 3일 됐는데 큰 수술 했는데도 막 나가라고 하고 그러면 좀 빨리 막 순환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장기보다는 1일이나 단기. 그리고 입원보다는 외래에서 그냥 끝내는 거죠. 그리고 치료보다는 예방 중심.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병원 중심보다는 뭐 중심? 지역사회 중심이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다른 간호에서 어떤 과목에서든 다 똑같이 얘기를 하겠는데 아동에서는 차이점이 요걸 기억해야 되겠죠. 5번, 6번이에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해서 아동이 느끼는 부담은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 뉴스 틀기가 무서워. 뭐예요? 아동 학대, 살해, 가정폭력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동이 버려지거나 살해되거나 폭력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일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해서 거기 5, 6번을 주목하시면 돼요. 전망. 슬픈 전망이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그 다음에 철학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성장 발달 촉진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아동에 있어서는 가족 중심. 접근 방법을 해야 된다. 간호 제공을 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아동 혼자서가 문제가 아니니까 가족 중심 접근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체적인 문제만 얘가 아프다고 통증이 있다고 진통제만 줄 일이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을까지도 파악을 해야 한다라는 게 철학의 내용에 들어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비외상성 간호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3번에 있습니다. 비외상성 간호를 공급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스트레스를 떠올리시면 돼요. 스트레스에 대한 것도 간과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직접적 간호 제공은 뭔가 직접적으로 주사도 놔주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외상성은 통증이 있을 때 약 주고 이런 것들을 해당이 되겠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라 아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끝났고 그 다음에 원리예요. 철학은 성장 발달 촉진과 가족 중심이다. 그리고 아동의 비외상성 간호 제공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원리는 여기 핵심 단어들이 다 있어요. 아동 간호에 있어서 핵심 단어들을 볼게요. 성장과 발달. 100번이 아니라 10,000번 정도 할 것 같은데 성장 발달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우리는 성장이 다 끝났거든요. 저 같은 사람 뭐가 이렇게 크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아동에 있어서는 다르다. 촉진. 그다음에 건강 증진. 건강한 아동이 더 건강할 수 있게끔 최대한 발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핵심 단어예요. 세 번째는 가족 중심이다.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가족을 딱 봤더니 막 외모도 그렇구만. 뭔가 좀 청결에 이런 문제가 있어 보여. 그래도 우리는 간호사, 예비 간호사 선생님들이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편견 없이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아동한테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좀 유심히 관찰해 보면은 평상시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여요, 좀.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중요한 말이죠. 이게 뭘까요? 아동 옹호. 아동 옹호가 있죠? 아동 옹호. 라는 핵심 단어에 해당이 돼요. 아동이 더 중요한데 이제 아동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어른들의 결정이 그냥 끝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아동 간호사는 어떻게 봐야 된다? 아동을 최대한 이익을 생각하고 아동을 최우선순위에 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동을 배제시키고 이렇게 우리끼리 처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동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면 아동을 옹호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사소통 있죠. 기출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하냐고 할 수가 있는데 뒤에 가서 발달 단계별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의사소통이 다 달라. 영아한테 얘기하는 거랑 청소년한테 얘기하는 거랑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아동 간호사의 접근 방법에서 그렇죠. 이제 중요하고요. 통계. 그 통계는 살짝 그냥 보고 갈게요. 신생아는 기준이 28일까지. 28일은 약 4주죠. 약이 아니라 4주죠. 그리고 개월로 얘기하면 그냥 1개월로 쳐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를 신생아 사망률 1000명당 얼마나 사망했느냐 보는 거고요. 영아는 1년 미만이다라는 거 거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있죠. 12개월 미만.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아동 사망률을 한번 볼게요. 아동에 있어서는 1세 미만은 선천적인 문제들로 많이 사망할 수가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근데 그 이후부터는 사고가 원인이 많이 돼요. 그래서 사고를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유아기에 막 돌아다니거든요. 막 잠시도 가만히 안 서서 좀 애기 좀 잠깐 보면은 밭에 가서 일할래, 애기 볼래 하면은 밭에 가서 일한다고 해요. 너무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가 많이. 코에다가 콩 집어넣고 동전 집어넣고 귀에다가 뭐 집어넣고 뭐 이런 사고, 삼키고 그러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사고. 사망 빈도가 높은 게 뭐라고? 사고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더 많이 사고가 나요? 남아가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날 수가 있고 그래서 연령별 사망 원인을 볼게요. 참고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전반적인 기억은 해야죠. 우리가 시험을 안 나와도. 그렇죠?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청소년기. 청소년기는 자살이 사망 원인 1위네. 이런 거는 우리가 더 눈여겨봐둬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살 다음에는 교통사고, 운수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는 암이었는데 어떤 암의 발생, 백혈병 이런 등등이었겠죠. 근데 청소년기는 좀 특이점이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좋겠죠. 순서가 이렇게 쭉 되니까. 자살률 1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환율이라는데 이환율은 발생률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사회 간호학 문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환이 잘 되는 질환 이런 것들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이환된 사람, 어떤 질병에 호흡기계 질병에 이환이 되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1000명당 보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코로나 하면은 코로나가 1000명당 얼마큼 발생이 되는지 보는 거 이제 그렇게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데 아동에 있어서는 급성 질환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발생이 많이 됐을까? 호흡기계 질환이죠. 호흡기계 질환이 가장 많다라는 거 정도는 그래도 넓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환율 높은 거 3번에 있어요. 호흡기계 질환. 그 다음에 유병률은 어떤 딱 시점에 고혈압 환자 몇 명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이제 유병률이죠. 어떤 시점에서 특정 질환을 보는 게 유병률이다. 지역사회에서 이거 하나 나오면 맞추세요. 제 덕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요인을 볼 수가 있어요. 사회적 요인에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요즘에 정말 또 이게 좀 심각하잖아요. 아동 학대. 그래서 아동 학대가 문제에 나와요. 사회적 요인의 첫 번째는 빈곤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막 굶어 죽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데 실제로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빈곤이면 아동의 건강 문제에 건강 관리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서 사회적인 굉장히 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빈곤, 그다음에 사망률이 올라가는 이유도 되고요. 그다음에 학대. 두 번째가 학대인데 학대는 5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학대는 이 때리거나 꼬집거나 이런 게 신체적 학대에 해당이 되고 정서적인 학대는 잠을 안 재우고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욕하고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정서적인 학대예요. 여러분 딱 떠올리셨을 때 신체적 학대가 평생 남을까? 정서적 학대가 평생 남을까? 네, 그렇죠. 대답을 해 주시네요. 그 카메라 너머로. 정서적인 학대는 평생 남는 거죠. 정서적 학대가 더 심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성적인 학대는 어떤 거냐면 그냥 뭐 만지고 이런 행위뿐만 아니라 포르노 영상을 막 보여주고 막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아동에 있어서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그리고 방임은 기출이 됐으니까 방임은 별표를 칠게요. 방임은 이제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 않고 학교도 안 보내고 그냥 방치해.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내비두고 막 이런 거. 이게 그리고 병원에 아픈데 안 데려가고 이런 게 방임이죠. 유기는 버리는 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 학대는 어떤 거를 예를 들 수가 있냐면 어린 아동을 막 흔들고 막 이런, 그래서 대표적으로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막 심하게 흔들면은 속이 막 구토가 나오고 숨쉬기 힘들고 막 그러다가 뇌에 있는 어떤 혈관 같은 게 터져서 혹은 눈의 망막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흔들린 아기 증후군 함부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이상한 거죠. 그것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딱 병원에 왔는데 이 연조직이 손상이 되어 있는데 색깔이 다 달라. 한쪽은 막 보라색 진한 색깔, 분명히 오늘 팔 다쳐서 왔는데 다른 부위에 아주 연한 회색빛 막 골고루 있는 거예요. 이것은 힌트죠. 신체적인 학대를 받고 있다라는 힌트예요. 이번에 다친 부위가 한 부위라면 그 부위만 색깔이 이렇게 변해 있어야지 되는데 색깔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학대를 받는 아동에 있어서는 이게 반복적으로 받거든요. 반복적으로 받다 보면 아동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날 때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죄책감을 갖는 경우가 있죠. 원인이 '학대받은 아동에게 있지 않나.'라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후유증으로 남을 수가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학대는 오래 남을 수 있다라는 거, 신체적인 학대보다 오히려 더 오래 남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 쪽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은 이제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대받은 아동은 빨리 가해자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이게 문제가 있는데 뭐 요즘에 옛날부터 그랬구나. 이런 사인이 어떤 사고가 일어나려면 그 전에 힌트가 많아요. 집이 무너졌다. 그러면 그 집이 무너지기까지 뭐 수백 번의 힌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힌트가 있을 때 빨리 그때 조치를 하고 막았어야 되는데 그 힌트가 있을 때 그냥 집에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지고 이제 사망까지 가게 되는 이유가 되죠. 그래서 바로 즉시 분리하고 보호해야 된다. 학대받은 아동이 없도록 예방 교육도 해야 하고 감정 조절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요즘에 이슈가 또 되니까 몇 년에 한 번씩은 요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한 연조직 그것도 기억하시고 정서적인 거 오래간다. 방임은 어떤 건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가정폭력. 심각하죠. 가정폭력. 아동은 엄마가 맡고 있고 이런 걸 봐도 그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죠. 그래서 자기가 안 맡고 있어도, 그리고 언젠가는 가족 구성원 다른 사람까지도 손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해야 된다. 학교폭력,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중독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동간호사의 역할 부분인데요. 역할도 별표가 2개 들어가죠. 직접 간호 제공자가 될 수 있겠고, 교육자, 그리고 타 부서하고 유대관계 잘 맺어야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협력하는 관계, 팀원과 협력하고, 연구자, 우리 과학적인 근거에 맞추어서 간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거 중심의 간호. 이게 왜
레셔날레가 어떻게 되는데? 막 이거 물어보잖아요. 왜?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공부하시다가 난 모르겠어 막 이렇게 하시는 분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막 병태생리 그런 거 너무 힘들어하면 그거는 놔두고 일단 간호 공부하라고. 간호 부분을 먼저 공부하고, 근데 간호 공부를 그냥 공부하면 안 되고 왜 이런 간호를 해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간호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재미도 있고 할만해요. 그래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런데 그냥 간호한다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이 안 외워진다? 그러니까 반드시 왜 이런 간호와 이런 목적과 이유를 해야 하는 이유, 얼음물 될 건지, 뭐 미지근한 물을 될 건지, 왜 그러는지 이런 것들 같이 알고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옹모자는, 이 옹모자만 시험에 나왔죠.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동의 간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옹호자예요. 정보를 쫙 제공해줘. 간호사들이 다 똑같은 거죠. 모성도 똑같은데 먼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스스로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스스로 의사결정하도록 돕는 것이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동 간호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아동을 배제하고 나서 가족만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거든요. 근데 아동이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꼭 참여시켜야 된다가 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스스로 참여하도록, 스스로 자기의 의사결정을 하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지지, 핵심 단어죠. 지지 해주는 거를 말하죠. 그 다음에 간호관리자. 간호관리자는 뭐 기획하고 인사 조정하고 통제하고 뭐 그런 거죠. 우리 간호관리에서 배우는 그런 역할 하는 거를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법적인 윤리적인 책임은 이제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법에 따라서 어떤 간호 행위를 하는 거고요. 정책에 따라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간호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엔 기록이 너무나 중요하죠. 기록하지 않으면 간호한 게 아니다. 나를 보호하고 대상자도 보호하는 게 기록입니다. 그래서 기록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꼭 해야 하는 게 법적인 또 의무가 있죠. 보수교육 8시간, 1년에 8시간 들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윤리적인 문제, 생명 존중 관련된 거. 이건 간호관리에서 간호윤리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 4가지 윤리적인 규칙이 있다. 선행의 원칙, 악행 금지, 나쁜 거 하면 안 되고, 자율성, 존중.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지 강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의의 원칙이 있다. 넘어가도 되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양육에 돼요. 양육도 아동이 더 건강하게 하고 건강을 증진을 촉진하려고 하면 양육도 생각을 해야 되죠. 부모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그건 참고로 보시고, 민주형이 제일 좋겠죠. 양육 방식의 유형에서 일관된 거, 합리적인 규칙을 정하고 스스로 옳은 행동을 하도록 돕는 거. 뭐 독재형 이런 것은 너는 의견도 내지 마 이런 거겠고요. 질문도 하지 마 이거고. 그 다음에 허용하는 것은 너무나 허용하다 보니 원칙도 없어. 다 허용. 이것도 또 방관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민주형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 행위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을 한번 지금 얘기하면서 뒤에 이 발달 단계별 이제 건강유지 증진 간호에서 5단계를 우리가 공부할 거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이게 무슨 얘기구나 하고 기본 원칙으로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이라는 게 이제 학령기를 딱 생각하셔야 돼요. 애매하게 규칙이 없으면 얘네는 괴로워요. 규칙이 있어야 돼. 규칙이 없이 그래 오늘 집에 오면은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규칙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근데 그런 게 없이 내비두는 게 더 혼란스러움을 주죠. 그래서 규칙을, 행동에 대한 지침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죠. 일관성. 일관성이 없이 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면 굉장한 혼란이 있죠. 그래서 항상 내가 오늘 딱 이렇게 하기로 정했으면 일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관성. 그 다음에 3번째 강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질병 관리 부분에서도 강화가 계속 나올 거예요. 잘한 행동에 있어서는 더 잘할 수 있게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영역을 더 넓혀주는 거를 얘기할 때 강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수준을 더 높이는 거. 그래서 만약에 영구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다. 그러면 평생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낫는 게 아닌데 낳아야지. 네가 낳으면 더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유전 질환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그럴 때는 어떤 행동을 더 잘할 수 있게끔 그 영역을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강화라는 말이죠. 행동요법, 강화요법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수준을 더 높여주는 거를 얘기하는구나. 그 다음에 역할 모델이라는 말이 나와요. 관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 모델. 부모가 역할 모델이 돼서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하게 된다 할 때 그 관찰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육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제가 왜 단어 설명을 하고 있을까? 이 단어들이 기본 단어들이 키워드가 돼가지고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어 설명을 하는 게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여러분이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계속 꼬여요. 그래서 확실한 개념 잡아드리는 게 저의 목표라. 수준 높은 그 분들에게 하는 강의가 아니라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쉽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을 해요. 훈육을 보면은요,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교육하는 것은 이제 훈육이라고 그래요. 행위나 이런 것들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훈육이라는 단어를 써요. 훈육. 그렇게. 그래서 훈육의 방법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타임아웃이 있잖아요. 첫 번째 타임아웃이 있어요. 근데 다른 거는 몰라도 타임아웃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농구를 하거나 이랬을 때 운동장에서 선수 교체하고 싶을 때 그 감독이 타임아웃 하고서 이렇게 하잖아요. 잠시 멈추겠다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수술실에서도 써요. 제가 수술실에서도 근무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술실에서도 타임아웃이라고 외치고 잠깐 멈춰서 대상자가 어떤 수술을 하고 등록번호가 뭐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오른팔인지 왼팔인지 오늘의 수술을 어떤 걸 할 건지 이것을 한 사람이 외쳐요. 그래서 마취과 선생님이 외치든 간호사가 외치든 외치는 이유가 뭘까? 엄청 바쁘잖아요. 바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놓칠 수가 있거든. 대상자가 바뀌거나 대상자의 그 수술 그 부위가 이렇게 오류가 나거나 방이 바뀌어 있거나 딴 방 가서 누워 있고 큰일 나잖아요. 이렇게 기계처럼 막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래서 반드시 타임아웃을 3-4번 정도를 해요. 수술 중에 또 하고 그다음에 그 수술 마취 들어가기 전에 하고 막 이렇게 몇 번 해요. 그래서 타임아웃이라고 하는데 아동에서도 잠시 멈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장소에 가서 잠깐 있도록 해요. 생각의자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때 조심할 게 있어. 애기 혼자 어두운 곳에 막 두고 문 닫고 나와버리는 거 이런 건 안 되고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 아니야. 아동은 그 짧은 시간이어도 조용히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반성을 할 일정한 시간을 주는 것이 타임아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로 효과가 있는 아동이 학령 전기부터 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요즘에 이것도 문제가 돼가지고 너무 이걸 또 심하게 하셔가지고 이슈가 되기도 해요. 타임아웃을 막 가둬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못하고 있는 아동의 행동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계속 그걸 찍고 있고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그 행동 자체에 막 하지 않는다. 아동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행동 자체를 무시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트 가가지고 막 뒹굴고 있을 때 엄마가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그런 거예요. 너 여기서 이렇게 뒹굴고 막 이러면 되겠냐. 그러면서 뒹굴지 마! 막 이렇게 하고 싸우고 있어. 그게 아니라 잠시 물러나서 엄마는 아이가 안전한지만 보고 잠시 혼자 두는 거예요. 멀리 가지는 말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 했는지 이렇게까지 살피는 거죠. 그걸 타임아웃이라고 그래요. 안전한지는 보고 대신에 이 잘못하고 있는 그 행동은 관심을 두지 않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타임아웃 이제 기억 한 번쯤 또 나올 때가 됐나? 이제 그렇게까지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참고로